일정 2부 순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견조한 상승 흐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9.59포인트,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채 동시효과 상황을 맞았고요. 현재 1925.92, 거의 1926포인트로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10초 정도 남았는데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 오늘 500포인트 선을 재탈환하면서 탈환한 거에 대한 부담으로 밀리지 않은 채 오히려 상승폭을 장 초반에 한 2포인트 상승해서 4포인트, 5포인트까지 상승폭을 누리면서 확실히 500포인트 선을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막 장이 마쳤고요. 장 상황은 10포인트, 4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양시장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황을 보다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벤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가 작용했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좀 긍정적이었는데요. 오늘 강보합으로 장을 시작한 지수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연기금을 통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이틀째 1,000억 원 넘게 현금화를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는요. 전거래일보다 0.67% 정도 상승한 1928포인트에서 거래 종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00선을 넘어선 후에는 막판 기관을 통해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포인트를 좀 더 높였는데 1포인트가량 좀 더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1.16% 상승한 505선에서 거래 종료됐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오늘장 코스닥 지수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막판에 좀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만이 시장을 지켜주면서 코스닥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QE3 기대가 커진 가운데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의 7월 경상수지도 호조를 보이면서 환율은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보다 3원 30전 하락한 1133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3% 가까이 오르면서 123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도 꾸준하게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차 0.82% 상승 마감하면서 24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11% 밀려났고요. LG화학 역시 1.61% 하락하면서 30만 6,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도 소폭 상승했네요. 97,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0.4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1.19% 하락하면서 24,8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지주도 1%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38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도 3%대로 강세를 보였고요. 안랩이 1.96% 상승 마감, 서울반도체도 1.19% 오르면서 21,2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젠백스도 1.9% 오르면서 45,6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CJ ENM도 2%대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터플렉스 역시 4.76% 강세를 보이면서 77,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위메이드는 반면에 1.38% 밀려나면서 57,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IT주가 기관의 순매수에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이틀째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막판에 상승폭을 더 키운 모습이죠. 오늘장 삼성전자는요. 2.93% 오르면서 123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전자가 일명 회장님 폰으로 불리는 옵티머스 G의 출시 효과로 7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LG전자는 4.37% 오르면서 7만 1,6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 SDI는 0.7%, LG 이노텍은 1.3% 오르면서 93,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최근 부진한 중국 경기지표 발표로 화학기업에 대한 실적이 우려되면서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는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화학은 1.61% 오르면서 30만 6,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호남석유와 KP케미칼도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금호석유 역시 0.86% 밀려났는데요. 반면에 한화케미칼은 1.66% 상승세, SK이노베이션도 보합권에서 17만 3,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들이 연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철수 원장이 대주주로 있는 안내배 주가는 좀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내분요 1.96% 오르면서 12만 4,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MPK와 우성사료 그리고 KC피드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솔고바이오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1,7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잘만테크 역시 13%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발언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홈택 시스템과 아남정보기술은 상한가 기록했고요. 처음NC가 6.79%, 코렌이 4.88%, 정원 NC스는 7%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1,3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놓으면서 창투사 관련주들이 다시 들썩였는데요. 관련주 살펴보시면 오늘 대성 창투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1,18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우리기술투자가 6% 넘는 급등세, 재미니투자도 8% 넘게 상승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와 큐캐피탈도 각각 3%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큐캐피탈은 6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태풍 피해가 발생했지만 손해보험사의 비용 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손해보험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 살펴보시면 오늘 흥국화재는 1.45% 상승하면서 4,9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하나손해보험이 4%대, 현대해상이 2.7%, 그리고 롯데손해보험도 4.37% 오르면서 5,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음원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로에는 9%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13,8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네오위즈 인터넷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12,150원에, 소리바다도 4%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오위즈가 11% 넘는 급등세, 그리고 CJENM과 JYP ENT도 각각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를 연결해서 오늘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대형 이벤트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장세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시고 내일장에 대한 어떤 식으로 꾸려가면 좋을지 그에 대한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횡보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둔화되면서 지수 전체적으로는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다가 이제 장 막판에 연기금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지수가 다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30일로 예정된 잭슨 미팅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이제 외국에서는 좀 많이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해외 증시에서 나왔던 뉴스들을 좀 훑어보게 되면은 이제 ECB에서 드라기 총리를 비롯한 이제 주요 집행위원 6명이 잭슨 미팅에 이제 불참하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전달을 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일이 많다, 바쁘다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부각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유로존 경기 부양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단 자리를 피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QE3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많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8월 들어서 좀 다소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금 당장 QE3를 실행할 만한 이런 명분들이 충분히 갖춰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QE3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30일 잭슨 미팅에서 즉각적으로 언급되기는
힘든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책 기대감이 다시 좀 희석이 되면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지수대를 전후한 횡보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업종별 종목별로도 여전히 좀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업종별 순환매 흐름도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좀 눈에 띄는 업종이 이제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반등세를 보였다라는 점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애플 소송 불확실성으로 월요일 하루 좀 강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틀 연속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가격 매력도가 부각되고 상대 수익률이 부진한 업종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시켜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본다 그러면 최근에 좀 성과가 부진했던 이제 주요 경기 민감주들도 단기 트레이딩 차원에서는 좀 접근이 가능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수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을 분석해봐야죠.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수급의 특징, 또 업종별 특징 등등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순매도 기조를 보였습니다. 1,3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이틀 연속이네요. 선물에서는 600계약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4일 연속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이 기관들 중에서요,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눈에 상당히 많이 띄는데요. 2,400억 정도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계속해서 중장기적 흐름의 어떤 안정성을 충분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는요, 개인과 그리고 기관들의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진 반면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나타났던 종목, 오늘은 전기전자 종목 위주로 많이 이제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연기금에서 상당 부분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 부분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충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타 운송 장비, 유통업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매 방향은 전형적인 반대 방향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소폭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되었다가 장 중반 이후에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프로그램 순매수만 기록하면서 마감이 된 하루였네요. 시장은요, 아직도 외국인 이 프로그램 차익 잔고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단기간에 다시 돌아서기는 좀 쉽지 않은 현재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추가적으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냈던 오후장의 오늘장의 특징주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오늘장 특징주로는요, LG전자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한 보름 전에도요, LG전자 6만 5천 원대, 6천 원대에서 충분히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확실하게 이제 생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2천억 유상증자를 채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작년 12월 달에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가 있었거든요. 그런 이후에 이제 가격이 줄기차게 하락한 상황에서 최근 이 LG에서 이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 LTE 시장에 좀 존재감 있는 흐름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신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어떤 마케팅을 해 나가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두각된 것 같고요. 스마트 TV 관련해서도 스마트 TV 얼라이언스에서 퀄컴 등의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내용들까지 계속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4.3%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난 하루였고요. 현대글로비스 또한 오늘 5%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거의 전고점에 한 10,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역시 3, 4분기 실적도 2, 4분기 실적을 훨씬 더 많이 뛰어넘는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함과 동시에
내년도죠. 한국형 IFRS 그 도입으로 인한 자회사들, 해외 자회사 100%의 지분과 그리고 현대엠코라는 건설 회사가 있는데요. 이 성장률이 대단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다시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오위즈 인터넷이요. 오늘 상한가가 진입이 되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안철수 테마뿐만 아니라 여기에 음원 관련해서 음원 유료화 그리고 가격 인상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엔이나 그리고 소리바다 그리고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음원 관련의 매출의 성장이 이제 가시화되는 부분들에서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된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세종매에 관해서 오늘장 특징주를 살펴봤습니다. 자, 내일장도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장에서 좀 초점이 될 만한 그런 관심 종목은 어떤 걸 눈여겨보겠습니까? 대형주보다는요, 이 소형주 그리고 신주 중에서 한 종목 골라봤습니다. 종목은 나노스라는 종목인데요. 8월 달에 상장이 됐었죠. 이 삼성전기에서 VCR 사업부가 2004년에 독립되면서 나온 회사인데요. 휴대폰 카메라 모듈 업체로 지금 상당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매출보다요, 올해 매출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100% 이상의 성장률이 충분히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2,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요, 이 성장률은 거의 50%를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성장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단기적으로는요, 월요일 날 이 삼성전자의 애플 쇼크에 의해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의 기업들이 주가가 대거 하락하면서 동반적으로 한 10%권 하락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회복과 맞물려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향후 이제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와는 별도로 현재는 철저히 좀 저평가된 상황이면 틀림이 없다. 그리고 기관들이 초반에 이제 상장 초반에 상당히 좀 많은 매도를 냈었거든요. 근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세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또 매수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수급적인 측면과 장기 성장성을 모두 다 생각해 볼 때 좀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현 11,000원에서 1,100원에서요 1,900원 정도가 강한 지지장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요, 현 가격에서 좀 한 100원 정도 살짝 좀 내일 같은 경우에도 장도 변동성이 있으니까 한 1,600원 정도의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1차 목표치는 이 전고점에 거의 근접한 가격 한 12,000원 선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손절매 가격은요, 이 10,000원 선이 깨어진다면 좀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10,000원을 하회하는 선에서는 일단 손절매를 고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중소형주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요. 그래도 좀 대형주라든가 우량주 위주로 투자만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께 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눈길 한번 줘라. 또 이런 거 한번 좀 공부 좀 해봐라라고 하는 눈에 띄는 종목이 혹시라도 있다면 첨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좀 순환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그룹 위주의 상승이 올해 초에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면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리스크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의 IT 군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측면, 그러니까 LG그룹의 어떤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전자, LG이노텍 등의 군들과 반도체 측면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 등의 종목들이 좀 반사적으로 좀 저가의 어떤 매력이 좀 점진적으로 살아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볼 종목들은 이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가격대에서 바로 좀 강하게 돌아나지는 않더라도요. 현 가격은 분명한 가격 바닥이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하이닉스의 본격적인 회복, 기술적으로 본다면 역 헤드 앤 숄더의 완성 이후에 자, 여기 국면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남은우 원장과 함께 수급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유진투자증권 잠실점의 전재우 과장, 대신증권 상암 DMC점의 장준호 대리 두 분을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 나눕니다. 주식을 살지, 변수는 종목 선정법은 무엇을 살지입니다. 네, 이에 관한 두 분의 답변은요. 장준호 과장께서 장준호 대리께서는 매수 매도보다는 관망을, 글로벌 정책회의 그리고 중소형주 한국가스공사의 집중을 이야기했고요. 자, 전재우 과장은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하자, 그리고 유럽중앙은행과 또 베이지북, 잭슨홀 등등에 대해서 변수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에 역시 집중을 말씀하셨고요. 종목에 대해서는 락앤락을 선정을 해주셨네요. 네, 이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자, 주식을 과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에 관한 답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지요. 네, 장준호 대리님.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장세에서는 우선 매수나 매도보다는 관망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동안 이제 지수가 오른 거는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해 앞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 기대감을 그 이벤트의 현실화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자 하는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이 좀 더 길게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 1900이 지지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의 매수 강도가 좀 더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박스권 흐름 속에서 그 예전처럼 뭐 급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 관련 해외 주식형 펀드 자금이 좀 4주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우선적으로는 이런 박스권 흐름 자체가 좀 이탈하기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악영향을 미칠 영향이 좀 최대한 좀 없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장세에서는 뭐 대형주는 아무래도 매수나 매도 혹은 다른 뭐 홀딩하는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고요. 좀 더 뭐 매수한다는 포지션을 갖고 생각하신다면 좀 중소형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주식을 사도 될지 말아야 될지 전재우 과장께서는요.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는 보유 비중을 조금 더 줄이면서 보수적인 그런 관점을 계속 유지하자라는 계속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근거로 보시자면 일단 기술적 지표 자체는 일단 조금 더 단기적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모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1920선이 어느 정도 지켜지지 않나 그걸 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더 깨지면서 이제 뭐 CCI 지표나 OBV 지표를 조금 더 보시면은 조금 더 하락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빅스 지수 자체가 이제 최저치를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제 중국 관련 이제 시장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대체로 보시면 이제 거의 최저치를 지금 찍어가고 있고 거의 다 바닥 수준에 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나라
사실 그 증시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중국이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 자체가 계속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적으로 중국 그 기업 순이익을 7월까지 누적적으로 보시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4% 감소했고, 외국인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어들었던 거는 이제 2009년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장기 대출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대출금이 25%나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그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시장을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호주 달러에 대한 반락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호주 달러가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제 2009년도 때부터 이제 코스피 지수와 거의 비슷한 이제 연동을 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호주 달러 자체가 이제 그 위험 자산을 조금 대표하는 그런 센티멘탈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도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다고 보니까 일단 뭐 위험 자산에 포함이 된다 치면 이제 호주 달러의 가치 자체가 일단 좀 그 반락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코스피도 이제 실제로 이제 아직은 꺾이지 않았지만 좀 더 꺾일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앞으로 나와 있을 이제 내일 뭐 베이지북 발표도 있고요. 다음에 잭슨홀 연설도 있고, 뭐 앞으로 22회의나 뭐 FOMC 회의 계속 등등의 그런 대형 이벤트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대체로 조금 불안해하고 있다, 조금 더 염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더 보여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참고로 실제적으로 어떤 대형 이벤트 관련해서 작년 그 6월 달에 보시면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말까지 연장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도 시장은 조금 더 덤덤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걸 한번 쯤은 기억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을 살지 말지에 대한 답변을 두 분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놓여 있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투심 자체가 좀 중립적인 성향에서 가라앉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변수 어떤 것들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장준호 대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선 변수로는 글로벌 정책 회의가 이제 최고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30일에 있을 잭슨홀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9월 초부터 여러 가지 이제 정책 회의들이 몰려져 있는데,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런 정책 회의 결론적인 QEC에 대한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가능성은 조금 저는 좀 작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QEC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FRB가 추가 정책 대안을 좀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에 좀 했던 뭐 양적 완화에 대한 양적 완화 같이 좀 기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미국 경제가 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회복세가 조금 더 더뎌지거나 그렇지 좀 악화되지 않는 한 최근 이른 시일 내에 추가 부양책이 이제 제시될 가능성이 조금 적다는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30일에 있을 잭슨홀 컨퍼런스에서는 좀 그 QE3에 대한 정책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재확인 정도, 어느 정도의 언급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11월에 있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QE3를 당장 실행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마 QE3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QE3는 아무래도 12월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있어 6일에 있어 ECB 뭐 통화정책회의도 물론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7일에 있어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담도 아무래도 유럽 재정 위기 관련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변수들 뭐 굵직굵직한 것에 놓여 있으니만큼 전문가분들께서 모두 약간 비슷한 그런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전재호 과장께서는 어떤 변수에 눈여겨보시는지요? 네, 뭐 장준호 대리님께서 뭐 잭슨홀 연설이나 미국 쪽은 일단 말씀을 하셔서 저는 네.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제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제가 조금 생각을 한 게 이제 유럽 쪽인데요. 유럽 쪽 내부에서 지금 ECB 내부 안에서 지금 점점 이제 갈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점점 표출이 계속 돼가고 있다는 거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ECB 내부에서 어떤 이제 그런 만약 드라기 총재와 지금 이제 분데스방크의 그 바이트만 총재 사이에 그런 대립 양상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키는
뭐 독일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뭐 제가 가지고 있어서 독일에서 어떤 입장에 대한 표명을 계속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변수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바이트만 총재 같은 경우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ECB에서 국채를 매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인쇄기로 국가의 그 자금을 조달하는 거다 뭐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다라 뭐 또 뭐 마약과 같은 그런 의존성이 있다 뭐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강경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일 입장이 이제 어느 정도 ECB의 전체 방향이랑 어느 정도 맞춰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독일에서는 그걸 자꾸 의회에 계속 붙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유로존 같은 거 자체가 만약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면 작년 11월 달에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많아지면서 스위스 프랑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스위스에서는 자체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어떤 개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한 번에 모여져서 일이 해결돼가는 그런 양상이 보여졌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하나의 어떤 나라에서 정책, 이제 통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유로존 전체에서 어떤 완화 작용이 나타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뭐 독일과 ECB 사이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일 나오는 그 베이지북 발표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베이지북이 사실 뭐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경기 동향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 자체가 굉장히 엇갈리게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께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변수들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시고 또 투자를 하시는데 반드시 계산해 내야 될 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한 몇몇 분야에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선정법은 과연 무엇인지 장준호 대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렇게 지수가 박스권으로 갇혀 있을 때는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면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기간의 조정을 받을 때에는 조금 더 중소형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500선을 좀 돌파를 했는데 아마 이 지지선에 대한 좀 의미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선적으로 코스닥 500선에 대한 돌파 여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가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 돌파함으로써 아무래도 이런 중소형주에 대한 시장이 상대적으로 계속 견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순환매 및 종목 장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 모멘텀이 좀 많이 보이는 중소형 쪽으로 좀 매매를 가지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박스권 흐름이 좀 많이 갇혔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박스권 흐름 후에 나중에 좀 추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개 상승을 감안한다면 이런 기간 조정 때는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매매가 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단순히 중소형주 매매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좀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고 좀 단기적인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 위주 매매를 지향하시되 또 방망이를 좀 짧게 가져가는 시장의 흐름이 워낙 좀 변수도 많고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이만큼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재호 과장께서는 어떤 종목 선정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예, 뭐 장준호 대리님이랑 뭐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개별 모멘텀을 가진 중소형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시장을 지금 계속 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대형주로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는 뭐 충분히 느끼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형주 개별 종목을 이제 찾아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뭐 실적도 체크해야 되고 뭐 수급도 체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종목 찾는데 고려해야 될 변수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은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종목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 지수상으로 사실 기술적 지표로 보더라도 조금 더 하락을 한다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코스닥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을 좀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응하는 방법 자체도 사실 예측을 해서 수익을 내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세장에서는 사실 뭐 어떤 걸 예측을 해서 가는 것보다는 일단 대응의 영역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있을 그런 대형 이벤트들에 대해서 나오는 걸 봐가면서 뭐 무릎 정도에 들어가지 이렇게 완전 바닥에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대응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그 강세의 흐름을 보였던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나 바이오 관련주나 뭐 미디어 관련주나 게임주나 뭐 요런 네 가지 그런 그 업종과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조금 더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도 두 분께서 전체적인 큰 일맥은 좀 상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보다 더 깊게 또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이게 한켠으로 제쳐놓으시지 마시고요. 좀 시야를 넓게 가지셔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종목 선정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선정법에 딱 들어맞는 그런 종목들을 또 발굴을 하셔서 오늘 갖고 오셨을 텐데, 자, 장준호 대리께서는 어떤 종목 눈에 띄시던가요? 네, 저는 오늘 추천 종목으로는 한국가스공사라고, 예, 최근에 이런 해외 자원 관련 이슈가 있었던 한국가스공사를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하는데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모잠비크라는 나라에서 이제 가스전에 대한 이제 개발에 투자를 했는데 그 가스전에 대한 이제 가치가 이제 주가에 좀 빠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우 인터내셔널이 이제 참여한 미얀마 가스전에서 미얀마 가스전을 통해서 좀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을 좀 주가의 흐름을 좀 좋게 받았는데 미얀마 가스전보다 이제 모잠비크에 있는 가스전 같은 경우는 5배 가까운 매장량이 지금 확인되어 있고요. 현재 차후에도 이제 추가 매장량이 좀 확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주가의 흐름에 좀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은 탐사정 단계인데 후에 이제 2013년에 이제 실행하게 될 이제 평가정 단계에서 채굴 가능 매장량까지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그에 대한 주가는 크게 영향을 받아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스전 같이 좀 해외 자원 개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이득이 나진 않더라도 이렇게 뭐 탐사정이나 평가정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게 된다면 미리 이제 주가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가스공사가 좀 더 지금보다 주가가 한 단계가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가스공사가 점진적으로 미수금이 좀 감소가 돼서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수금이라 하면 좀 이해가 좀 안 가실 수가 있는데 최근 유가가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LNG에 대한 가격이 좀 급등했습니다. 근데 정부의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그로 인한 유가 상승분에 대한 이제 요금 반영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미수금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 2분기 후반부터 유가 이제 상승이 좀 안정화되고 점차적으로 미수금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수금이 좀 점차적으로 감소가 된다면 한국가스공사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합화력 발전에 대한 비중 확대가 좀 더 비중 확대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는데 원자력 발전 같이 좀 비중이 컸던 그런 쪽 발전 시설에 대한 이제 그런 좀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면서 복합화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좀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화력 발전에 사용되는 가스 사용량이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제 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원가 연동제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뭐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미수금이 생긴다는 그런 가치는 이제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무래도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이제 좋은 흐름에 좀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좀 급등한 영향이 아무래도 모잠비크에 대한 그 가스에 대한 가치가 좀 많이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는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한 3, 4일 정도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로는 시초가로 한번 매수해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로는 65,000원까지. 왜냐하면 모잠비크의 가스전에 대한 평가가 지금 50% 정도만 된다 해도 지금은 주가 흐름은 한 7만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는데도 6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손절가로는 아무래도 지수 상승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5만 원까지 5만 원까지 내려온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뭐 주가의 조정이나 급락이 이루어질 때 5만 원이 깨진다면 손절까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한국가스공사 같이 최근 보신다면 뭐 투수인권 영향에서 오늘같이 뭐 2일 연속 사거나 연기금이 꾸준히 사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급등한 부분이 있고 최근 조정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지금같이 연기금에 대한 꾸준한 매수세와 기관의 매수세가 있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면서 오늘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 목표가로 제시하신 65,000원 선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원 등 가스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니까 가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좀 탄탄하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전재우 과장께서는요. 네, 저는 종목을 락앤락을 들고 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일단 뭐 3분기 중국 매출 성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중국에 대한 매출이 이제 락앤락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일단 50% 이상인데 중국이 이제 굉장히 견조하게 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좋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 믹스가 다양하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평가 판매 단가 인상으로 이제 이익률이 이제 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성장성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동남아 판매망이 이제 점차 이제 크게 좋아질 거다. 그런 신장세에 대해서도 좀 유효하게 볼 수 있다. 대신에 사실 락앤락이 최근에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일단 최근에 급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요 부분에서 급락했던 부분이 일단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실제적으로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보다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일회성 비용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금 정도의 어느 정도의 조정과 지금 가격대라면 다시 매수를 좀 편안하게 해가도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주식을 좀 하시는 방법 중에 좀 그 뭐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식들이 이제 시장에 보면 이제 가끔씩 있는데 요런 주식들은 일단 좀 편안하게 담아 놓으셔도 된다. 뭐 제가 지난주나 뭐 이렇게 가끔씩 추천을 좀 급등하는 종목들 추천할 때도 있는데 요런 부분, 요런 락앤락 같은 부분들은 일단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계속 그려지는 주식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매수 가격은 오늘 살짝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로 봤을 때 한 35,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고요. 손절가는 26,3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락앤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과거 이제 락앤락이 한창 잘 나가다가 이제 뭐 유리와 플라스틱 그 재질의 그 뭐 소재를 가지고 좀 글라스락과의 좀 다툼도 있었고요. 네. 또 뭐 자기 업계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업계가 조금 이게 망가졌던 이유가 뭐 백화점 행사라든가 이런 뭐를 사면 이게 무료로 이렇게 좀 주는 그런 마케팅을 장기간 펼친 결과 자기를 사람들이 좀 돈 주고 안 사도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자기 업계가 좀 타격을 받았는데 네. 락앤락이 좀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신 게 제가 기억에 납니다. 네. 그런 부정적인 면을 좀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신다라면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자칫 모르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손실에 대해서 좀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면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런 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국내 투자자분들은 락앤락에 대해서 사실 뭐 어떤 사은품으로 락앤락을 좀 많이 받으신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예. 그다음에 락앤락 국내 판매 자체도 좀 많이 좀 부진합니다. 부진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홈쇼핑에서 어떤 규제 같은 부분도 있어서 락앤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미 다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차트상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35,000원대에서 뭐 바로 이게 뭐 많이 빠졌죠. 25,000원까지 거의 10,000원 가까이 빠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락앤락이 사업을 하는 건 중국에서 일단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뭐 중국에서는 그런
뭐 사은품으로 락앤락을 받아간다 이런 인식은 아직까지 퍼진 게 아니고 또 실제적으로 그 2분기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던 것도 실제적으로 일단 중국에서 뭐 공장 이전 비용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회적으로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좋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뭐 국내 판매가 부진했고 국내 쪽에서 사실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나 지금 주가 움직임이나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나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수익을 내시기에는 충분히 좀 편안한 주식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여러분께서 투자하신 데서 음량을 모두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하신 종목들에 대한 AS 해보겠습니다. 예, 저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은 이제 수산중공업인데요. 그때 그 목요일날 시초가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뭐 지수의 그 수익을 낼 수는 없는 상태였고요. 개인적으로 3일 연속 음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약간 지수 흐름이 좀 막혀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은 좀 아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수산중공업 자체에 대한 퍼가 0.10배이고 굉장히 낮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저평가주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점차적으로 오늘 말고 내일 정도에 또 좀 더 좋은 흐름이 보인다면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흐름 자체는 지금 차트 흐름 자체는 좀 하향 곡선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선 손절가는 좀 확실하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를 확실히 지켜줄 것을 말씀을 해줬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손절가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이고요. 자, 전재호 과장께서 AS를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이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사실 다음날 시초가로 제가 매수를 추천을 드렸는데 바로 매수를 하셨으면 그날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제가 추천하시는 종목을 사실 때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냥 매도를 목표가까지 오시면 더 이상 욕심 안 부리시고 매도를 하시면 수익은 계속 꾸준하게 좋게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실제적으로 아직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제 슬슬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35,0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뭐 그 목표가를 이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갔을 때 뭐 그 수익을 실현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흐름은 견조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뭐 빠지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하고 제가 추천하는 또 락앤락으로 또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하신 락앤락으로 좀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여러분께서 잘 비교해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 장준호, 전재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 제시한 의견들 잘 보셨죠?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9월 1일 토요일입니다. 청개구리사단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이 여러분을 위한 자리를 마련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여의도역 3번 출구 한화손해보험빌딩 2층에 위치한 강연장에서 무료로 강연을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제는 2012년 하반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수해 준다고 합니다. 변동성 큰 장세에서 여러분께서 성공 투자자로 거듭나는데 아주 그냥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내일 장 1,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